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 안녕하세요, 현아입니다. 올여름 정말 예년과는 다르게 더위가 일찍 찾아왔죠. 7월 초부터 기온이 37도를 훌쩍 넘기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6월부터 이례적인 폭염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프랑스나 독일처럼 원래는 여름이 비교적 선선하던 나라들에서도 이제는 에어컨 없이는 견디기 힘든 날씨가 되었다고 하네요. 유엔의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최근 이제는 극단적인 기상 이변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의 시대에 들어섰다면서 기후변화가 이미 진행 중이고 그 기록이 매달 다시 쓰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작년 여름 끝없이 이어졌던 폭염 속에서 이 여름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 하며 지쳤던 분들이라면 그 말씀이 더욱 와 닿으실 것 같아요. 이제 탄소 중립이나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길벗 PD님께서도 8월 초 방송을 준비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한 것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도시 이야기에서 소개할 도시 파리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며 나름의 해답을 찾아가는 특별한 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파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곡은요. Somewhere Over the Rainbow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faces of people pass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inging, "How do you do?" They really say, I love you. I hear babies cry and I watch them grow. They'll learn much more than we'll know.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Someday I wish upon a star,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where trouble melts like a lemon drops high above the chimney top. That's where you find me, oh, somewhere over the rainbow, way up high. The dreams that you dare to, why, oh, why can't I? 오늘 이야기할 도시의 한 공간에 대한 소개로 대신할까 합니다. 수많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공간입니다. 혁명의 한 복판이기도 했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이 최후를 보낸 공간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쓰임새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가는 사람들의 이동 패턴이나 교통수단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파리의 한복판에 위치한 파리시청, 마을의 응접실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은 오텔 드 빌레입니다. 지리적으로 파리 한복판에 위치한 이곳과 이 앞의 광장은 과거에 단두대가 설치되기도 했고 파리 꼬민 당시에는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기도 했었죠. 가장 극적인 사건은 2차 세계대전 후에 파리를 수복한 해방군의 입성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은 축제와 콘서트가 열리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하게는 여러 가지 파리의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공간이라고도 하는데요. 파리 코민 당시에 화재로 불타고 1873년부터 92년 사이에 현재의 모습으로 태어난 아름다운 시청 건물 오텔 드 빌레와 시청 광장에 관한 여러 역사적 맥락을 통해 오늘의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설명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다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같은 장소를 담은 두 장의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눈에 띄는 건 나무와 그 뒤로 보이는 고풍스러운 건물입니다. 다른 사진을 살펴보니 3층 규모의 건물이 보이네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고 건물 벽에 걸린 현수막도 눈에 들어옵니다. 얼스라고 지구를 의미한 단어가 적혀 있고 날카로운 눈빛의 인물. 그 눈에는 마치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왠지 모르게 시선을 오래 머물게 하는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앞서 길버 PD님이 소개한 공간과 연결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공간을 중심으로 도시와 우리의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도시 이야기가 시작할 때요. 그 의미 있게 첫 번째 게스트로 전화 연결을 통해서 만난 분인데요. 당시에는 아주 멀리에 있는 파리에서 목소리만 저희가 함께 해주셨어요. 근데 11개월 만에 이번에는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직접 인사와 소개 말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파리에서 오셨는데요. 네, 그러면 그 직접 어떻게 오셨을까요? 누구세요? 네네네. 저는 한승훈이라고 하고 도시 디자이너로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여기 너무 오고 싶었고 너무 멋진 활동하고 계신 곳에서 초대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소르본 대학교 산하 연구기관 체어 ETI라고 하는 곳에서 네.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와 함께 15분 도시 근접성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 저는 디자이너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그 애청자 분 중에서는 처음 1회 때 이 방송을 이 목소리를 기억하고 계신 분이 전화 연결. 있지 않을까. 네. 네, 전주에서 그 15분 도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반가운 저희가 오늘 녹화 방송으로 해서 조금 바로 실시간으로 채팅을 들여다볼 수 없어서 아쉽긴 하는데요. 아마도 기억하는 분이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청취자분들께서 기억하는 것 중에 자전거 원정대로 저희 한승훈 네. 디자이너분을 만났던 기억을 아마 기억하실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때 이후에 전주와의 인연이 매우 깊게 이어가고 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전주에는 2년 전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로 찾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고 또 전주와의 인연은 어떻게 이어오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아, 네. 벌써 2년이 지났더라고요. 2년 4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네. 그때 한참 이제 15분 도시 관련된 백서를 저희가 출판하였고 한국어로 이제 번역 작업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막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저도 막 네. 검색을 많이 하고 좀 뭐 바로잡을 부분을 찾기도 했었고 그러던 네. 와중에 이제 자전거 원정대가 프랑스 파리를 지난다는 얘기를 듣고 네. 그냥 지나실 바에 저도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하면서 연락을 드리게 된 게 김일준 PD님께 연락을 드리게 된 거였고 마침 너무 좋은 기회가 생겨서 합류하게 돼서 같이 자전거 원정을 떠났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감사히도 초대도 해주셔서 네. 와서 워크숍도 하고 뭐 짧게 세미나 같은 것도 진행했었던 적이 있고 어.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 와이프가 된 네. 분과 10년 정도 전에 거의 첫 여행지였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다시 왔고 파리도 지금 10년 기후 협약 이후에 10년이 되어서 아주 기념비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마치 저에게 뜻깊은 그런 재방문이 되었어요. 또 10년 만에 또 아이하고 또 세 명의 맞습니다. 가족을 이뤄서 또 방문을 하신 거잖아요. 아이에게도 첫 방문.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전주라는 도시가 한승훈 씨에게는 이제 이 청주가 본가라고 맞습니다. 하셨고요. 네, 청주에 살고 또 있어요. 제2의 도시처럼 청주에 네. 좀 그러한 도시일까요? 청주보다 더 자주 방문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파리에 살면서.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네,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이 전주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가 청주보다 더 많이 방문하게 된 도시도 네.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앞서 소개했던 사진 이야기부터 잠깐 나눌까 싶은데요. 이게 이제 사진에서 소개했던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네, 이 장소는 파리 시청 앞 광장인데요. 네. 지적해 주신 대로 자전거 도로 휘드휴리라고 그러니까 리볼리가 자전거 도로 네. 혁신이 이루어진 그 도로인데 그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이 광장 자전거 원정대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네. 그냥 콘크리트 바닥이었는데 최근에 정확하게는 한 달 정도 전에 네. 음악의 날이 있어요. 그 음악의 날을 네. 그날을 기점으로 도심 숲을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넘는 범위가 이제 진짜로 숲처럼 이렇게 조성이 되었고 네. 이곳이 또 더 중요한 것은 임시 숲이 아니라 이제 영구 숲으로 계속 여기 유지될 그런 숲인데 단순히 이 장소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른 네. 광장들 리옹역 앞이나 오페라 앞까지 이렇게 숲으로 개조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자세히 보셨는데 네. 사람 눈 같은 것도 있다 네, 하셨잖아요. 네, 네. 눈물을 흘리고 있는. 네네. 이것도 이제 콥 21이라고 기후 협약이 있었던 10년 전에 네.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이 다음 콥 행사장인 콥 네. 30이 브라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브라질 나라와 이제 우호
우호의 해예요. 올해가. 그래서 더더욱 뭐 파리 해변이라든가 여러 프로젝트에 브라질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 아. 포스터도 이제 Earth's future is our future에서 이 어, 지구의 발음이 퓨처는 좋으시네요. 지구의 미래는 이제 우리의 미래다 하면서 네. 이쪽 반대편에는 리스펙이 있고 네. 이쪽에는 얼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러네요. 지구를 리스펙하자 아. 뭐 이런 구호를 보여주는 포스터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희 유튜브에서는 사진이 올라갈 예정이죠. 그렇죠. 네네. 여러분들이 이제 라디오로 들으신 분들은 혹시 이 사진이 궁금하시면 직접 유튜브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진을 봐야지 좀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느낌이 확 올 것 같고요. 이제 이게 한국에서도 도시숲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도시숲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라고 네.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있는데 지금 이 이미지를 보시면 예전에 이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던 곳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것 네. 같다라는 단순히-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 있는데 단순히 미적으로만 숲을 네. 조성한 게 아니라 네. 그 파리 전체의 열섬 현상을 좀 네. 낮추고 탄소 중립을 네. 향해 가기 위한 어떤 좀 상징적인 어떤 액션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방송 이전에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파리 도시의 열섬 현상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다라고 해주셨거든요. 네, 그것도 엄청-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후 이상 고온 현상으로 네. 체감할 수는 없지만 그 네. 공기 질은 확실히 달라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실제로 뭐 이산화질소의 어떤 그 농도의 수치가 아주 엄청 큰 수치로 많이 개선된 상황이고 그 네. 기점이 기후 협약을 한 시점, 뭐 그 이전과 아. 지금을 비교한다면 거의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싶을 정도로 개선이 된 모습인데 뭐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도시 전환의 결정적인 의사결정 순간에 더 좋은 선택을 한 것들의 결과이지 네. 않을까 그래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시면 이제 이 파리의 공기의 질이 그 공기가 안 좋기로 세계적으로 파리가 유명했잖아요. 네, 뭐 네. 그렇죠. 특히나 뭐 자동차가 우리나라만큼 자동차의 네. 수가 그 자동차의 밀도가 아주 높았던 시기도 있었고 그렇죠. 그게 이제 네. 지금 자전거 혁명으로 이루어지기도 네. 했고 그러니까 그런 것 그 같아요. 변화를 찾아보면 충분히 검색하면 바로 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방송을 네. 준비하면서 파리시청 홈페이지를 오랜만에 찾아봤는데 네. 거기에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공원으로 음. 바뀐 그 네. 하면서 이전에 흑백 영상 속에 네. 그 광장이 예전에 네. 네. 자동차가 즐비하게 맞아요. 줄려섰던. 그러면서 언급해주신 대로 이게 외형의 모습만 변한 게 아니라 분명히 질적으로 달라졌다.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도 도시숲 조성이나 나무들을 이렇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만큼 변화가 됐어는 별로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주민들에게 좀 영향을 미쳐줘야 되는데 외형적으로 우리 이런 것을 열심히 그냥 노력했어 여기에서 이제 많이 멈추는 네. 경우가 많아서 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이렇게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저희에게도 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파리는 참 여러 가지 세계가 주목하는 그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자전거를 예를 들자면 그 세바스토폴 대로 뭐 네. 곳곳에 그 카운터 해가지고 네, 네. 오늘 몇 대 자전거가 지나갔는지 이게 이렇게 카운팅이 네.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시청 앞에 공간을 그 정원화하는 것은 우리로 보자면 좀 늦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쉬운 건데 근데 여기는 그것을 완성해가는 한 중간 과정에 그 위치하는 것이고 그 변화가 하나씩 그 확인된 지점에 있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충분히 동감이 되면서 그 한편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파리를 파리가 뭐 이렇게 모든 걸 잘한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전주를 빗대어서 생각해보자 한국의 상황을 빗대어서 생각해보자라는 것이고 파리도 처음부터 이게 그 수순하게 이렇게 잘 된 게 아니라 많은 힘든 과정을 겪었고 저희는 이거를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 공공 공간에 대한 변화
변화도 파리에서 노력했다고 들었는데요. 최근에 500개 골목길의 보행화에 관한 주민투표로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그 전에 좋은 네.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네. 그 프랑스 파리가 무조건 다 좋으니까 갖다 쓰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 원리 구조를 조금 보신다면 이 다음 내 것에 내 동네에 빗대어 봤을 때 그런 생각이 한 번쯤 드시지 않을까 해서 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500개 거리 조성 사업도 그 흐이오제골이라고 하는 학교 가는 길, 뭐 스쿨 스트리트라고 영어로 네. 직역할 수 있는데 그 학교 앞 길을 조성하는 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한 200장소 200곳 정도 이루어지자 그것에 힘을 더 네. 얻어가지고 500곳을 늘리자라는 투표였어요. 근데 시민 투표를 붙여서 시민들에게 의견을 듣고 과반수의 이상의 그 찬성이 나오자 이제 확정을 짓게 된 거였거든요. 단순히 지금 이거는 시민 투표 세 번째 도시 변화를 위한 세 번째 투표였고 첫 번째는 전동 킥보드 퇴출시킬 네. 때 얘기였고 두 번째는 맞습니다. 작년의 맞습니다. 얘기였잖아요. 말씀해 주셨죠. 네, 23년이었나? 그랬던 네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SUV 경유 차량에 대해서 주차비를 3배 인상할 건데 찬성하느냐라는 투표였고, 그래서 세 번째는 지금 이 500곳으로 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학교 앞 그 골목을 500곳으로 늘릴 것인데 찬성하시느냐 이거였어요. 근데 말씀해 주셨던 것도 단순히 미적으로뿐만 아니라 그 전체주의적인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네. 환경만 위해서 우리가 도시를 바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만 행복하자고 바꿀 것도 아니고 이웃도 더 많이 만나게 하고 이런 좀 다양한 레벨을 네. 고민한 흔적들이 보여서 네. 저는 되게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게 저도 모레노 교수님이 쓰신 그 책 네네네. 있잖아요. 네. 도시의 살권리. 네. 그걸 읽으면 복잡성 연구자로서의 그게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의 접근 방법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죠? 다양한 네네. 그게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파리는 네. 모든 선택을 할 때 그런 네. 복잡한 그런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고 네. 준비를 완벽하게 한 뒤에 보여주는 네. 것이 실패율도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고 네. 그게 아주 작은 규모의 지역에서 시작한 아이디어를 어떤 검증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좀 확장시키는 그런 좀 절차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조금 전에 200개 스쿨존에서 성공적인 것을 보았고 그 네네네. 이후에 500개로 확장되었던 네. 여기에 동의가 되는 게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생이거든. 고등학교 1학년, 3학년인데 아이고 그러시구나. 네, 아이들이 그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아이들은 등교를 해요. 저희 아이들은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돼서 근데 너무 위험해요. 그렇죠. 이 학교를 가는 게 그래서 항상 그걸 느끼면서 위험해도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제가 애들을 케어를 못해서 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자전거를 네. 타는 거거든요. 그런데 케어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자동차로 아이들을 등교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게 더 안전하다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현재의 상황은 그런데 이 스쿨존이 안전하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자전거로 등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죠. 보행이나 뭐 자전거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로 등교를 해주는 게 한국의 상황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스쿨 스트리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 학교 앞에 노상 주차가 되어 있었던 그 공간을 모두 보행화를 시키고 약간 포켓 공원처럼 이제 녹지화 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그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아이들한테는 유럽의 어떤 학교 운동장은 중정형으로 되어 있어서 운동장이 밖에 있지 않아서 되게 좁은 공간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 좁은 형태에서 좀 벗어나서 골목에서도 좀 뛸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그리고 무조건 초등학교 같은 경우 부모님들이 등하교를 시켜줘야 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 좀 안전하게 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또 반대로 자동차를 타고 올 수 없음의 불편함도 느낀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 자체, 인프라 자체가 바뀌어 버리니까 자전거나 보행을 통해서 등하교를 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의 하루의 일상의 시작도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자동차를 놓고 출근을 해야 되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고 그럼 파리는 뭘 준비했느냐? 대중교통 편하게 탈 수 있게 혹은 대중교통보다 저렴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해드릴게요 라고 준비가 되어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환경이 개선되고 뭐 되게 다양한 레벨들이
건드려지는 그런 아이디어가 네. 좀 아이디어 구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그 한 몇 년 정도에 의해서 이러한 게 변화가 되게 되었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네. 불과 2, 3년 정도 만에 그 공사와 아, 결과를 볼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 스쿨 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거리는 그럼 굉장히 놀라운데요? 네, 굉장히 놀랐고 파리가 네. 이렇게 변하지 않는 아, 사실은 되게 보수적이기도 하고 네. 역사적이기도 하고 유지하는 것에 음, 더 이제 치중했던 네. 그런 파리 도시의 형태인데 그러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는 그 이전에 이런 경험의 성공? 이거를 먼저 맛본 건가요? 뭐 자전거 말씀해 주셨던 자전거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동차로 인해서 매연도 심해지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벌써 뭐 한 50년 정도, 50년 정도 전 일인데요. 그 자전거나 보행을 하면서 시위를 나왔던 것이 우리가 자전거 도시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어떤 시작점이었고 그게 자전거 도시로 바뀌는 것에 도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도로를 설치해주고 더 안전하게 교통 법규를 만들어주고 이런 여러 과정들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잘 작동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이어지지 않나 싶고 네. 그 과정에서 물론 자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프랑스의 문화적인 것도 있고 아,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삶을 존중해주는 사회적인 것도 있고 뭐 아, 그렇겠지만 네. 전주하고는 좀 많이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네요. 전주 사람들은 앞에서 얘기 안 하고 뒤에 가서 좀 아쉬운 것을 많이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전주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려고 제가 이 얘기를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여튼 파리의 경우는 이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이제 사실 여기 비결과 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 갈등을 궁금해요. 갈등의 어떤 갈등이 있었고 그거를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던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 갈등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갈등의 그 불만들도 많이 들리고 단점도 많이 발견되는 네. 게 사실이거든요. 뭐 네. 특히 그 뭐 자동차 뭐 막말로 자동차를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길을 막아버리면 출퇴근 방법이 없어지고 혹은 뭐 그 말씀드렸듯이 멀리 가야 네. 되는데 등하교를 시킬 때 차를 타고 가지 못하는 것들 네. 그 뿐만 아니라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시청 앞에 도심숲 조성하는 데에도 이게 현실성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것들 네. 그리고 투표를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아, 그 6%인가요? 4%인가 6%인가 되게 전체 시민의 아, 4%인가 네. 6%인가밖에 엄청 낮네요. 투표를 하지 않는 결과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민주주의이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럼 투표율은 그러면 조금이라도 높아지나요? 투표율은 투표율이? 그 정도 수준에서 새 투표가 다 이뤄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변화는 별로 없고. 네, 그렇지만 아. 찬반이 명확한 거죠. 찬성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더 많이 하시는. 뭐 그런 게 가능한 게 네. 왜냐하면 평일날 일과 시간 중에 해버리면 네. 젊은이들이 나와서 투표를 할 수 없으니까 전동 킥보드 투표 같은 네. 경우에 네. 찬성할 사람들이 적어진 게 사실이죠. 그 어.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와서 나 싫어 나 이거 하지 마 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대표가 그렇게 많이 네. 나왔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 그게 시민 투표의 어떤 목표고 결과 네. 승복해야 될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도시 변화의 단적 이면에 있었던 것들은 지내면서 우리가 검증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내면서 내가 걸어 다닐 곳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탈 곳이 많아지면 네. 행복감도 들고 주변들 많이 돌아보게 되고 네. 좀 더 안전감도 느끼고 그런 것들이 내가 갖고 있었던 불만이나 불편한 것들을 그래 내가 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 하나가 나의 삶도 이렇게 바꾸고 또 도시 개선도 이렇게 시키는 구나를 간접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불평 불만 정말 많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그 선택의 네. 방향이 네. 친환경 그리고 개인의 행복 뭐 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그러니까 투표 결과가 반대로
친환경적이지 않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던 적이 있나요? 그 세 번의 결과에서는 다 친환경적인 방향, 그러니까 오, 원하던 네, 방향으로 나왔던 그렇게 것 같아요. 갔는데 그 이전에는 주민 투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고요. 그 주민공청회나 이게 주민을 네. 만나는 것들은 그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구별로 구별로. 네, 그 시민 참여 예산이 있어서 구별로 진행을 하고 실제로 같이 걸으면서 지적하는 그런 시간도 있고 아니면 워크숍도 있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네. 한 말씀 좀 보태자면 그러니까 파리의 현재 그 뭐 환경을 중시하고 사람을 중시하고 이런 그 흐름은 최근에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오랜 역사적 배경과 그 단계를 좀 거친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전거만 해도 정파를 달리해서 예를 들면 사유당 말고 또 다른 그 정파가 있잖아요. 네. 그 전 시장이 어떤 토대를 쌓아내고 그 다음 시장이 그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이런 그 과정들을 거치고 또 하나 그 우리 갔을 때 설명을 들었던 건데 그 예를 들면 지하철 노선과 똑같은 그 자전거 노선을 그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그 설득력 있게 제시된 계획을 가지고 시장 후보들 다 불렀어요. 근데 거기에 참석한 6명인가의 모든 후보들이 다 동의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런 그 오랜 그 과정들을 거쳤다. 네, 사회적 합의가 그렇죠. 천천히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감을 하는 그 방향에 있어서 네, 이 네. 분위기를 오랫동안 이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주민 투표가 가능한 구조가 상당히 방금 들으면서 이게 주민 참여 그 예산 제도라고 하는 걸 예산을 만들어서 이런 사안이 올라갔을 때 주민투표라고 하는 거를 시행하게 했던 게 그게 아주 오래전부터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이 투표는 2020년대에 들어와서 2020년대. 모두 다 이루어진 것이고 근데 사실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사람 중심 도시다, 뭐 친환경 도시 이런 붐들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발전된 그 만들어진 그런 그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도 당연히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디지털로 접근하기 좀 어렵기도 하고 네. 그리고 주중에 낮 시간에 하면은 일반 일하는 사람들은 참여하기 어려운 네. 자리도 있고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내 마을 내 집 앞에 네.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에 엄청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내 집 앞에 10제곱미터라는 프로젝트도 있었는데 그 집 앞에 어떤 노상 주차 공간을 다르게 활용한다면 뭘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 들은 대로 반영도 해주고 네. 그 노상 주차 공간 하나 바꾸는 거가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냐마는 어쨌든 그 합의된 아이디어들이 동네를 바꾸고 구를 바꾸고 시를 바꾸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화도시 사업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시도들과 실험과 이런 걸 하는데 이것의 한계점이 뭐냐면 동네 바꾸는 것에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역으로 넓어지고 이 그 시군 단위의 어떤 변화가 이 순환 구조의 부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뭐 1차적인 민원의 해결 이런 네. 수준에 머문다. 그러니까 그 민원 해결은 아니고 네. 내가 그냥 동네에서 행복하고 끝나는 거야. 범위가 좀 예, 좁다. 예. 그러니까 이 지역의 뭔가의 지역 그 마을의 화단을 변화시키거나 네. 이제 나 혼자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을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네. 뭔가 이런 변화를 해주거나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 순환 구조의 이제 이 다음의 단계를 통해서 이게 지역 도시가 변화하는 것까지를 길게 보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네. 좀 1단계에서 머물고 여기에서 끝나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1단계만 계속 지원을 해주는 네. 마을 가꾸기 공감합니다. 사업처럼 네. 그러한 한계가 이제 확 느껴져서 이런 주민 투표가 가능하거나 사람들이 도시 전체적인 네. 것에 있어서 이런 게 반복적으로 된다고 하면 처음에는 약간의 이제 반대표도 생길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 반대표를 행사했더니 우리한테 안 좋아 해보니까 그 다음에는 좀 찬성표로 뭔가 움직여지고 하는 이런 게 경험이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네. 이 생각이 확 들어와서 저도 네. 굉장히 좀 부러운 게 그 주민 투표를 통해서 스스로 그 도시의 방향과 길을 정하는 방식 여기까지는 어떤 그간에 거친 그 민주주의 성숙이나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이 좀 부럽습니다. 한 가지 좀 저도
네. 궁금했던 건데 원정대 때 이제 자전거 말고 관심을 끌었던 거는 신호등의 위치였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거리 건너편에 네. 자동차 입장에서 잘 보이는 그 그렇죠. 한복판에 신호가 있는데 여기는 그 자동차의 신호가 사람의 머리를 따라다니더라고.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거. 그걸 보면서 아 여기 왜 이렇게 했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파리의 그 보행자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는 굉장히 독특하고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네덜란드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를 도로에 살인을 멈춰달라 자전거 시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전환적 그 사건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그 문화적 배경이 될 만한 네. 흐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까 그 말씀 네. 나눴던 그 자전거 시위 하면서 네, 네. 1980년대에 거리로 나왔었을 80년대. 때 네. 그때 지원 사업으로 나라에서 도시에서 해준 것들이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R13이라고 하나요? 그 신호등의 이름을 그렇게 불리는데 네. R13 20cm 지름 뭐 이런 식으로의 네이밍이 있어요. 네. 그것들을 달아줌으로써 네. 신호등 그 신호를 바라보게 되는 자동차 운전자의 시선에서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당연히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들도 지나가면서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그 도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도시가 쫓아주는 그런 좋은 사례지 않나 그렇게 싶고 어떤 그 굵직한 그런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아는 바로는 없었던 것 특별한 같고 건 아니지만 네, 시대적인 흐름상 자전거나 보행을 조금 더 지원해주는 법령이 새로 만들어지고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네. 사람을 중심으로 하게끔 그 고민이 이어지게끔 강제했다. 뭐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되겠네. 잘 아시겠지만 그 M12라는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네, 역삼각형으로 돼서 네. 자전거들한테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갈 수 있게 권한을 주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실제 그 사람이 되어서 고민한 흔적들이지 않나. 네. 이게 탁상 제도만 만들고 정책을 만들면은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직접 시민 단체들한테 귀를 기울여서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것들을 아주 가려운 것들을 긁어주듯이 그렇게 설치를 해줌으로써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도 내가 자전거 내리지도 않고 저만큼 갈 수 있네. 되게 좋다, 기분 좋다 이런 느낌은 수치화되는 것들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도시에서 지원하고 법령을 만들고 하는 것들은 분명 그런 것이 사람 중심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중심 도시라고 해서 그 우리가 보여주는 어떤 결과 그 토목 구조물의 어떤 디테일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그 진짜 그 사람 중심이 돼서 계획을 시작하고 직접 이야기를 듣고 그 의사결정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는 것 뭐 그런 것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제 제가 다녀와서 거꾸로 이제 추적을 해봤어요. 그 신호등의 위치가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뭐 이를테면 샹젤리제 같은 경우도 그 절대 이렇게 긴 그 시각에서 관찰이 되지 않아. 오로지 사람을 살펴볼 때만 하고 그게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한 북유럽 쪽에 그 좀 널리 퍼져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와 같이 차량을 중심으로 하는 신호 체계는 미국이나 일본, 네. 한국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주 부럽습니다. 네. 처음에는 저도 불편했어요. 저도 올해 뭐 이 교통 연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만 그 처음에는 아 뭐야 왜 그 신호가 안 신호등이 보이지? 네 신호등이 안 그렇죠. 보이지 신호등이 두 개씩 있고 횡단보도에 중간에 하나씩 네. 더 있고 막 그 신호가 이 전반기와 후반기 횡단보도를 건너는 전반기와 후반기에 신호가 다르기도 하고 되게 헷갈리기도 한데 뭐 그런 것들이 결국 내가 안전하게끔 만들어준 도시의 모습인 것 같고 네. 차량들도 그로 인해서 더 서행하게 되는 것 같고 뭐 그 차량 속도 제한도 둔 파리의 어떤 네. 결정도 있었듯이 어떤 전체적인 방향이 도시의 속도를 좀 낮추고 도시의 리듬을 조금 더 보행자나 자전거 중심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네. 철학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선택들이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네. 방향에 네네네. 따라서 맞춰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참 자동차 속도를 줄이는 거가 상당히 중요한 것 핵심적인, 같아요. 네. 네. 저- 그게 근데 사실은 네. 그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파리 전체 자동차를 운전하는 평균 시속이 30km가 안 됐었다고 해요. 원래. 네,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지금부터 30km 넘으면 안 돼요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네. 뭔가 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 달리는 거를 저도 상당히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엄청 달렸거든요. 근데 제가 1월 달에 발리를 다녀오면서 발리가 자동차 그 오토바이가 많잖아요. 네네. 신기하게 사고가 별로 없어요. 어. 그게 속도가 20km, 30km 갈 수밖에 차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 본의 아니게 속도를 낼 낼 수 수가 없는 없죠.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없는 이유가 그 속도에 차도 관계가 있죠. 네, 그러니까 차가 부딪혀요. 근데 그냥 서로 욕하고 지나가요. 우리는 보험사부터 부르잖아요. 제가 호치민에서 놀란 게 그건데.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번잡한 이 길도 엄청 작고 도로가 네. 상황이 안 좋으니까 여기서 어쩜 이렇게 사고가 안 나지? 라고 해서 속도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절실하게 느껴서 참 저도 근데 한국에 와서 다시 속도를 내게 되더라고요. 네, 하루아침에 바뀌죠. 네. 네. 아주 자연스럽게 네, 녹아드는. 속도가 내기 좋은 도시니까. 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슬픈 것 같네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열심히 막 얘기하는데 조금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이달구 시장 이후로 뭐 이렇게 올림픽 그 이후 파리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것에서 사람들이 실제 자전거를 많이 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 나온 음, 거는 이런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뭐 여러 가지 자전거와 관련된 그 변화들이 있는데 네. 단순히 인프라에 어떤 보행로에 선 하나 그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자전거 도로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차량과 같은 동선을 유지해야만 되는 어떤 강제성도 분명히 있었고 그 여성들 자전거 용품만 파는 어떤 매장들도 많이 생기고 오. 그리고 그 더불어서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자전거 노선의 색깔을 자전거 도로 위에 색칠을 하면서 내가 이쪽 가는 방향이 저쪽 방향이었거나 내가 내비를 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인식을 하고 이게 도시를 변하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네라는 그 광고성 어떤 분위기도 형성이 되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약간 부수적인 것들인데 이것이 지금 자전거 도시로 가게 하는 어떤 네. 큰 힘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그 자전거 계획을 5년마다 우리나라 도시기본 계획 네. 만들듯이 이렇게 5년마다 발간을 하는데 네. 거기에 있는 내용들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자전거를 타기에 더 좋은 환경들을 만들기 위함이고 올림픽을 준비하면서도 자전거로만 뭐 다 이동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많이 해놨고 네. 실제로 올림픽 경기장들 사이에 뭐 엄청난 많은 규모의 어떤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어 놓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실제 수치적으로는 2024년에 좀 떨어졌다고 해요. 자전거 이용률이. 왜냐면 그 좀 막힌 구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자전거 이용을 좀 덜했다고 하고 또 반면 네. 그 뭐 라임이나 도트 같은 어떤 사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 사기업들의 자전거 이용률도 뭐 되게 많이 늘었다고 하고. 공유 자전거. 네네 그렇습니다. 어. 그 뭐 그래서 뭐 어쨌든 그 수치화하는 데는 큰 의미를 좀 두기 어렵지만 그 자전거를 지원하는 사업들 뭐 지원하는 환경들 내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되어서 계획된 것 같은 그런 도시의 모습들이 자전거를 더 타고 싶게 만들고 멀리 가고 싶게 만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동차로 고속도로 가다 보면 빨간색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세요. 네네네네네. 막 녹색으로 가세요. 여러분 하면서 내가 길 안 잊어버리고 이렇게 네네네. 엄청 편한 그거를 자전거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와. 생각 못 해봤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자동차 중심으로 그 길이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자전거 이용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건 너무나 부딪힐 일도 덜하고 네. 그거 좋겠네요. 네, 조금 더 그 도시 디자이너로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 파리는 그 공유 자전거의 거치대 위치가 그 한 매 200m, 100m, 200m마다 한 대씩 한 장소씩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출발을 할 때건 어디에 목적지에 도착할 때건 공유 자전거를 한다는 인식이 있어서 자전거를 타야지가 아니라 자전거 그냥 뭐 이용해야지 나 대중교통 타기 위해서 잠깐 타고 저기까지 가야지 한 되게 보행과 자전거 타는 것과 중간에 어떤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공유 자전거를 이용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뭐 근접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저기까지 그 자전거 도로를 암만 깨끗하고 뭐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그 중간 중간에 목적지가 없고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없으면은 그 자전거 도로의 목적이 좀 상실되는 것 그렇죠. 같고. 실용성이 떨어지죠. 네. 이게 디테일에서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 빌려가지고 가면 상대에다 반납을 해야 돼요. 어디에 있나는. 근데 거기가 차 있다. 그러면 그
반납이 안 되고 요금 네. 막 올라가거든요. 네. 그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그 반납할 공간과 빌릴 어. 공간을 다 설계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은 편해야 돼요. 이용할 때. 예, 그리고 도움이 돼야 되는. 네, 그럼요, 예, 그럼요. 예,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운영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저희가 음악 한 곡 듣고 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곡을 첫 번째 곡도 선곡해 주셨는데 두 번째 네 이승철 노래를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연배가 MZ는 아니시군요. 고정관념이십니다. 네, 두 번째 이승철 노래 어떤 곡을 선곡해 주셨죠? 네, 그 사람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뭐 네. 이승철 가수분의 노래를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 오늘의 그 사람은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김규주 선생님 네. 김규주 PD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선곡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시군요. 제겐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네. 저 길버 PD님을 연상하시면서 네, 이 곡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날 웃게 한 사람 그 사람 날 울게 한 사람 그 사람 따뜻한 입술로 내게 내 심장을 찾아준 사람 그 사람 지울 수 없는데 그 사람 잊을 수 없는데 그 사람 내 숨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떠나가네요 그 사람아 사랑아 아픈 가슴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아 사랑했고 또 사랑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아 내 사랑아 내 가슴 너덜거린데도 그 추억 나를 세워 찔러도 그 사람 흘릴 눈물이 나를 더욱더 아프게 하네요 그 사람아 사랑아 아픈 가슴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아 눈물 대신 슬픔 대신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줘 내 사랑아 우리 삶이 더해서 우리 두 눈 감을 때 그때 한번 기억해 그 사람아 사랑아 아픈 가슴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아 사랑했고 또 사랑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여러분께서는 FM 93.5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며 목요일 저녁 6시에 재방송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 가능하고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옹고지신 전주를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좀 조언의 말씀, 좀 외부자로서 물론 이제 전주 사람이 다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지만요. 네, 이 파리지앵의 일상을 통해 관찰하면서 이 사람들은 무슨 필요에 때문에 어떤 접근 방식으로 지금과 같은 일을 하는 걸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상당히 깊을 것 같아요. 또한 우리들이 잘 성공해내지 못한 부분들, 말하자면 한국적인 현상이랄까? 이런 거에 관해서도 겹쳐서 이해하는 게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님께서 조바심도 있고 변하지 않고 답보하는 것 같은 현실에 답답해하는 전주 사람에게 친절한 파리지앵, 이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조언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네.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생각보다 더 멋지게 포장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주제는 없는 발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치만 뭐 방문자도 도시를 구성하는 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방문자를 얼마만큼 그 편하게 해주느냐, 그 처음에 방문했었던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인상을 주는가도 도시 브랜딩도 중요하고 정체성으로도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그 몇 가지가 생각나던데 그 중에 하나는 그 관광에 대한 거였었거든요. 그 관광업이라는 어떤 그 카테고리에 대한 존중은 엄청나고 그것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인 한옥 마을과 어떤 한국적인 미를 갖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또 반면 같이 일반 시민들도 살아가는 그런 그 도시잖아요. 그 관광업에만 종사하실 것도 아니고 네. 그 모든 분들이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도시가 자립하거나 그 균형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 일반 시민들의 필요성, 니즈도 보고 그분들을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 그러려면 그분들에게 부족한 게 뭔지를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 이쪽 그 불균형하게 개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 그 서비스의 어떤 밀도를 고르게 해주고 네. 뭐 젠트리피케이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밸런스를 좀 맞추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의 시작은 거기에 누가 사는지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는 것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감히 최근에 바르셀로나 뭐 일도 있고 그래서 네. 뭐 관광업에 대한 말씀을 드려봤고 그리고 어떤 시민 참여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늘 어디 가서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는 전주에는 시민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 특히 그 지자체와 시민들 사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그 활동이 네. 내가 아주 보는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 네. 정도로 하시는데 반해서 어떤 시민 참여가 어떤 어찌 보면 어떤 프로젝트의 결과처럼 되는 것 같이 뭐 네. 프로젝트의 말미에 시민 공청회 하는 거라든지 네. 뭐 비하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네. 그런 과정들이 될 게 아니라 어떤 그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혹은 네. 도시 변화를 구성하는 전체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구조의 일부가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 요즘 뭐 저도 뭐 용역사에서 일을 했지만 네. 용역 받아서 일하는 그렇지만 요즘의 시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변화를 굳이 도시 전체를 우리가 올해부터 이렇게 변화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작은 규모의 어떤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보여주고 그 변화를 계속 검증하면서 보통 왜 스타트업 기업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디자인 띵킹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시도해보고 실패를 빨리 맛보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변화해서 바로 적용시키고 이런 것들처럼 도시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프라를 바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많이 해가면서 네. 그 구조를 쌓아가는 것들이었으면 좋겠는 부분들이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그 도시가 시민들과 함께하기에 아주 적합한 규모의
그 사이즈와 어떤 도시민들의 생각들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말 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저도 그게 함께 하고 싶고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 그 메모를 많이 해놓고 하나씩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전주 시민이라고 하면 상당히 동감되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주가 관광 도시로 어느 순간에 부상이 되면서 일반 시민보다는 관광 도시로서 중심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이 살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편한 그리고 불쾌한 네. 이런 느낌들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선 도시라고 하는 것의 생명력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보여주기 네. 위한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기 위한 도시. 결국 네. 말하자면 그 잘 살고 있고 한 것이 부러워서 한번 가서 살짝 네. 이렇게 들여다보는 네. 그런 맛의 도시. 네. 그럼 좋죠. 오늘 이렇게 멀리 파리에서 이렇게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직접 나와서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너무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뭐 항상 늘 유럽 혹은 뭐 저와 가까운 지역의 말씀을 다뤄주셔가지고 멀지 않은 느낌이었는데 직접 와서 또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반겨주시고 하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이미 가족이시죠? 네. 네. 저희 첫 방송부터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희 이제 도시 이야기에서는 정말 공식적인 패밀리. 1년에 네. 한 번씩은 꼭 출연하시는. 네, 오실 때 한국에 들어오실 때는 무조건 필참. 네, 줄 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멋진 분들 뒤에 줄 서겠습니다. 만약 안 오시면 저희가 쫓아갑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실 때마다 꼭 저희 게스트로 이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전주에서 좋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꼭 모시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실 거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런 거 전주 무슨 시민? 뭐 이런 명예 시민. 우리가 드릴까요? 네, 명예 시민으로 해서 저희가 꼭 이렇게 함께 길게 갈 수 있도록 나중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면 전주로 오시는 거 아니야? 그럴지도 모르죠. 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을 기약하면서 좀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아주 1시간 동안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게 정말 빨리 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도시 디자이너라고 하는 멋진 그 어떤 네이밍으로 저희하고 함께한 한승훈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주인공 파리는 여러 수식어로 불리는 세계적인 도시죠. 빛의 도시, 예술과 문화의 도시, 낭만의 도시라는 이름처럼 많은 이들에게 특별한 인상을 남기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파리와 달리 한때는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운 도시로 불렸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오프닝에서 언급한 파리 시청이 불타기 직전이던 1800년대 중반까지 파리의 골목은 좁고 하수나 오물이 거리에 그대로 흘러나오는 모습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영화 향수에 묘사된 장면들이 바로 그 시대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때 마련된 넓은 거리와 위생 시스템은 2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파리 도시 구조의 기본이 되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파리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니죠. 여전히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속에는 파리가 왜 여전히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도시인지 그 비결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시 이야기에서는 파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더 나눌 기회가 분명 있을 거라는 기대도 함께하게 되네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파리에서 오신 손님인 한승훈님 모두 고맙습니다. 현우와 길버즈 도시 이야기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
너의 삶을 살아라. 한참 세상 살